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작품은 시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바로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집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 책을 처음 펼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들이구나 하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하지만요, 그 평온한 표면 바로 아래에는 시인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뒤흔드는 정말 심오하고 혁명적인 사상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읽는 이 시집, 이 시를 쓴 시인이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필명만 다른 게 아니고요. 아예 성격, 목소리, 살아온 인생까지 전부 다른 완전히 별개의 시인들이 한 사람 안에 살고 있다면요. 이게 바로 양치는 목동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선 이 시들의 공식적인 저자 알베르투 카이로라는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책을 읽다 보면 그는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한 순수함, 그리고 꾸밈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혜를 가진 인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가 쓴 첫 번째 시의 첫 구절인데요. 사실상 그의 정체성을 담은 선언문 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의 영혼이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색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저 바람과 태양, 계절의 변화 같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들을 자신의 양떼처럼 조용히 돌보는 목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 속에 묘사된 그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알베르투 카에이로는 어떤 내적인 갈등도 없이 늘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은 시끄럽지가 않고 아주 고요하죠. 마치 영원한 순수 그 자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굳이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한 소박한 양치기.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평온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주 거대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방금 만난 이 순수한 영혼의 목동 시인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베르투 카이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페르난두 페소아라는 진짜 시인이 만들어낸 이명, 다른 이름, 즉 헤테로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를 창조한 페소아 자신조차 평생을 미스터리 속에서 살아서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명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필명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필명은 일종의 가면 같은 거잖아요. 가면을 써도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죠. 하지만 이명, 즉 헤테로님은요. 그 가면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소설가가 어떤 등장인물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인물이 갑자기 펜을 들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문체, 생각, 철학까지 작가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로 헤테로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알베르투 카이로라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진짜 인물, 페르난두 페소아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가면 뒤의 인물, 페소아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남아프리카에서 보냈어요. 덕분에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죠. 이 경험이 훗날 그의 정체성을 여러 개로 나누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온 청년 페소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에 불타오릅니다. 바로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국민시인 카몽이스를 뛰어넘는 슈퍼 카몽이스가 되겠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1914년 그의 내면에서 수많은 시적 인격체들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평생을 거의 무명으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진정한 가치는요. 그가 죽은 뒤에 발견된 낡은 트렁크 안에 있던 수천 편의 원고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페소아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짜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는 평생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단 하나의 진실,
그 사이에 간극 때문에 고뇌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은 세상을 끊임없이 나와 세상, 안과 밖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길, 갈망하죠. 페소아에게 신은 바로 이 모순을 파고드는 탐사선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문고리 하나, 벽에 박힌 못 하나에도 어쩌면 우주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믿었던 거죠. 그는 이 모든 역설과 모순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대한 지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페소아 나름의 대답이 바로 감각주의였습니다. 그가 직접 만들어낸 이 철학의 목표는요, 어떤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을 낳는 모태, 즉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어떤 관점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대한 시스템을 꿈꾼 겁니다. 그 야심찬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방식으로 느끼겠다. 페소아는 이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지워나갔다고요. 마침내 오직 표현만을 위한 능숙한 기계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텅 비어진 내면에서 강렬한 감정들이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서 완전한 인격체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페소아 자신은 그저 그 인격체들이 마음껏 연기하는 무대가 되어준 셈이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수많은 타인을 담아내는 탈개인화의 경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이하고도 위대한 문학적 실험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 그 아주 극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이명들이 영감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 바로 그날로 말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914년 3월 8일, 페소아 스스로 내 인생 가장 의기양양한 날이라고 불렀던 문학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위대한 하루가 바로 이날 펼쳐지게 됩니다.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페소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높은 책상 앞에 서서 마치 다른 세계에 접속이라도 한 듯한 황홀경 속에서 30편이 넘는 시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고 말이죠. 그게 어떤 종류의 황홀경이었는지는 자기 자신도 규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페소아는 그 존재에게 즉시 알베르투 카에이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여기서 창조했다가 아니라 출현했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그가 나타났다는 뉘앙스죠.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페소아는 카에이루를 자신의 창조물, 피조물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으로 영접했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는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스승인 카에이루의 탄생은 마치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스승이 나타나니까 그에게 걸맞은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페소아는 무의식적으로 카에이루의 철학에 반응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스승의 자연주의에 반대하는 고전주의자가 나타나고 또 그와는 정반대인 아주 격정적인 미래주의자가 튀어나오고 이들은 서로 토론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완벽한 문학적 생태계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단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정신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문단이, 말하자면 하나의 우주가 통째로 창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페소아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창조해냈을지도 모르는 스승, 알베르토 카에이루의 세계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치는 목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카에이루의 철학은요, 기존의 모든 철학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철학은 세상을 복잡한 수수께끼로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카에이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수께끼는 없다. 숨겨진 의미 같은 것도 없다. 세상은 그냥 여기에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보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그의 두 번째 시는 이 모든 반철학적인 입장을 단 몇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선언하죠. 나에게는 철학이 없다. 나에게는 감각이 있다. 유일한 순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 명쾌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카에이루의 선언문, 그의 핵심 주장들입니다. 생각하는 건 마치 눈병에 걸린 것처럼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세상에 신비는 없으며 유일한 신비가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왜 자꾸 신비에 대해 생각하는지 그 자체다. 사물에는 의미가 없다. 오직 존재만이 있을 뿐. 그러므로 진정으로 배우려면 모든 것을 잊어야 하고
진정으로 존재하려면 생각 없이 세상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 모든 복잡한 철학과 배경 이야기가 시의 가장 첫 구절에 얼마나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것이 바로 양치는 목동의 문을 여는 첫 구절입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한 줄 한 줄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첫 줄부터 딱 선을 긋습니다. 나는 진짜 양치기가 아니다. 이건 내 영혼에 대한 비유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영혼이 돌보는 양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감각과 인상들입니다. 그의 지식은 책을 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태양을 느끼면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알민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서 카에이루 철학의 가장 심오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바로 생각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이 구절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의 독을 보여줍니다. 아무 생각 없는 순수한 상태의 행복은 그저 즐겁고 행복할 뿐이에요. 그런데 나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자각하는 순간 그 순수함은 오염되고 슬픔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식이야말로 순수한 경험을 망치는 주범이며 카에르가 그토록 생각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비 오는 날 걷는 것처럼 불편하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실제 비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도 우리는 비가 더 세게 내린다고 느끼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면서 그저 우리가 느끼는 세상을 더 불편하고 복잡하게 왜곡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카에루가 새롭게 정의하는 시인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에요.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도 아니죠. 시인은 그저 생각이라는 소음 없이 세상과 완벽하게 홀로 마주 설 수 있는 사람, 그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던 목동 시인 카에루를 만났고 그 가면 뒤에서 끝없는 생각의 고통을 겪었던 천재 페소아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페소아에게 카에루는 단순한 문학적 유의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처방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시선, 즉 카에루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죠. 이 순수한 목동이 그의 눈으로 신을, 세상을, 그리고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바라볼 때 그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놀라운 풍경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페르난도 페소아의 또 다른 자, 알베르토 카에루의 시 세계로 들어가 봤었죠. 양치는 목동을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게 일종의 병이고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순수하게 감각 그대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살짝 엿봤습니다. 생각하는 건 눈병에 걸린 것과 같다고까지 했잖아요. 세상을 막 분석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조용히 마주하라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자한 것들, 예를 들면 예술작품 같은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카에루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바로 오늘 이 지점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시 11편에 나옵니다. 카에루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는 이 소리를 무작정 싫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거든요. 시끄럽다거나 가치 없다고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즐거움은 말이야, 강물이 흐르는 소리나 바람의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라고요. 바로 여기서 그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만든 즐거움과 자연 그대로의 소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교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피아노 소리라는 건 결국 피아노라는 악기, 인간이 만든 매개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인공적인 소리잖아요. 누군가의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음표라는 약속된 기호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거고요. 그런데 자연의 소리는 어떤가요? 강물은 흐르기 위해 악보가 필요 없죠. 나무는 속삭이기 위해 연주자가 필요 없고요. 그냥 그것들은 존재할 뿐이고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날것의 감각, 순수한 실제 그 자체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루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라도 결국엔 자연이라는 원본, 그 직접적인 실제에서 한 걸음 물러난 뭐랄까 일종의 복사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카페이루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아노를 가져야 한단 말인가? 그냥 귀를 갖고 자연을 사랑하는 편이 훨씬 낫지. 바로 이 구절에 그의 철학이 아주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공된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감각을,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 예술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압도적으로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죠. 그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두 귀만 있다면 피아노 같은 문명의 산물은 그저 불필요한 사치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카에루의 비판은 음악에서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서양 문학의 거장 베르길리우스를 정면으로 겨냥하죠. 그는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목가시에 나오는 목동들을 언급해요. 그들이 피리를 불고 문학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노래했다고요. 이 문학적인 방식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그의 냉소가 묻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고는 정말 카에루답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선언을 덧붙입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 읽어본 적도 없고 읽을 필요도 못 느껴 라고 말이죠. 아니, 감히 베르길리우스를 무시하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비교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베르길리우스 시에 나오는 목동들은 진짜 목동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자연 속에서 아주 세련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머릿속으로 꾸며낸 인물들이죠. 그들의 감정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시적인 장치고 추상적인 관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케이루 자신은 어떻죠? 그는 스스로를 진짜 양치는 목동이라고 부르잖아요. 햇볕을 온 몸으로 느끼고 비를 맞으면서 양들과 함께 들판을 걷는 살아 숨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가 보기에 베르길리우스의 시는 정교한 기교의 결과물일 뿐 자신과 같은 진정성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르길리우스의 목동들 그거 참 가엾은 것들인데 걔들은 그냥 베르길리우스일 뿐이야. 이 말에 예술의 본질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예술이라는 건 결국 대상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예술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자연에 대해 쓴 시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룩에게 생각이란 뭐였죠? 실제의 맨 얼굴을 가리는 얇은 막, 베일 같은 거였잖아요. 결국 자연에 대한 문학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가리는 또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의 비판은 이제 문학의 내용을 넘어서 시의 형식, 바로 운율로까지 뻗어나갑니다. 시 연련편에서 그는 운율,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는 시적 기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또다시 자연에서 찾습니다. 숲속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야,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카에루가 운율을 거부하는 데에는 이렇게 깊은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비대칭적이고 불규칙하잖아요. 모든 존재, 모든 순간이 단 한 번뿐인 고유한 것이고요. 하지만 운율은 어떻죠? 인위적인 대칭과 반복의 규칙이잖아요. 소리를 맞추려고 단어를 고르고 문장 순서를 바꾸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가 그토록 경계했던 생각하기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단어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단어를 도구처럼 다루면서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행위니까요. 그는 자신의 시가 마치 바람이 불고 강이 흐르는 것처럼 어떤 의도나 기교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진실, 직접적인 감각,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이것만을 추구하는 카에루의 확고한 철학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집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잘 닦인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절벽이 나타난 것처럼 카에루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집는 듯한 선언을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15편의 시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4편의 시는 지금까지 내가 말해온 모든 생각과 감각을 부정하는 내용일 거야. 내가 존재하는 방식과 정반대되는 내용일 거라고 예고를 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순수와 진실만을 노래하던 시인이 이제부터는 거짓과 모순을 노래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라니 이걸 읽는 독자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진실만을 쫓던 순수의 시인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겠다고 자초하는 걸까요? 이건 혹시 그의 철학이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졌다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가 시집 전체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이루가 내놓는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심오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플 때 그것들을 썼어.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야. 정말 이상한 말이죠. 아픈 상태에서 쓴 거짓되고 모순된 노래가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카이루 철학의 놀라운 유연성과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루가 정의하는 질병의 개념입니다. 그에게 아픈 건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질병 역시 추위나 더위, 비바람처럼 그냥 자연의 한 부분인 겁니다. 따라서 아플 때 드는 생각과 감정들, 설령 그게 건강할 때의 자신과 180도 다른 모순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그 아픈 상태 그 자체에 충실하게 표현만 된다면 그건 역시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내면 상태와 표현이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카이루식 진정성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가 아픈 상태에서 길어올린 노래들을 직접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시들은 건강한 카이루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생각, 바로 인간이라는 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처절한 욕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의 갈망이 정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소달구지가 되고 싶다? 길가의 먼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의식이 없는 단순한 사물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소달구지이고 왜 하필 먼지였을까요? 그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나라는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후회, 기억, 불안 같은 인간적인 의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죠?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는 이 자의식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저 존재할 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물이나 동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특히 16편의 소달구지 비유는 그 깊이가 정말 남다릅니다. 소달구지는 늙지 않아요. 그저 닳고 낡아갈 뿐이죠. 쓰임이 닿으면 계곡 바닥에 버려져서 조용히 썩어갈 뿐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지나간 날에 대한 기억도 없죠. 늙어감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무의미함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야말로 아픈 카에루가 꿈꾸었던 궁극적인 해방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7편에서 그의 시선은 자신의 저녁 식탁, 샐러드 접시로 향합니다. 그는 접시에 담긴 채소들을 보면서 나의 자매들이라고 불러요.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우린 알 수 있죠. 그가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라는 행위, 즉 자연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기묘하고도 슬픈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구나 하고요. 이 시에 흐르는 슬픔의 근원은 바로 단절감입니다. 현대인들은 식탁 위의 음식이 어떤 흙에서 자라서 누구의 손을 거쳐 왔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샐러드라는 이름표가 붙은 상품으로 소비할 뿐이죠. 카에이로는 이걸 돼지, 어머니의 자식들을 무심하게 요구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삶과 음식의 자연적 기원 사이의 깊은 단절을 아주 애초롭게 바라봅니다. 식물들을 자매로 느끼는 그의 감각과 그걸 그저 샐러드로만 보는 세상 사이에 그 감격이 그를 아프게 하는 거죠. 아픈 시의 마지막인 19편에 이르면 그의 고뇌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풀밭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을 보면서 그는 어린 시절 요정과 마법 이야기를 믿었던 그 순수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믿음을 다 잃어버린 어른이 된 그에게 변함없이 아름다운 달빛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시의 핵심적인 슬픔입니다. 어른이 된 카에루조차도 순수한 감각 위에 과거의 기억과 상실의 슬픔을 더 씌우게 된 거예요. 달빛을 그냥 달빛으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느끼는 것. 순수한 감각의 세계에 생각이 끼어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경계했던 눈병이자 그가 겪고 있는 질병의 핵심 증상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움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동반하는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
카이루는 마지막 시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요약하면서 철학적인 힘을 되찾습니다. 이 시는 그의 철학이 어떻게 가장 평범하고 지역적인 곳에서 가장 심오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이처럼 기묘한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가로지르는 아주 유명하고 거대한 타구스 강과 자기 마을을 흐르는 이름 없는 작은 강을 비교해요. 타구스 강이 더 아름답다고 인정했다가 바로 다음 순간 더 아름답지 않다고 말을 뒤집죠.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카이루답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스 강은 내 마을을 흐르는 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타구스 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포르투갈의 역사, 대항해 시대의 영광, 부와 병해,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꿈 같은 수많은 인간적인 의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스 강을 보는 사람들은 강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강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 즉 거대한 상징을 보는 거죠. 반면에 그의 마을강은 어떤가요? 그 강에는 이 모든 인간적인 의미의 짐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마을강은 아무런 의미도 역사도 상징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순수한 존재의 순간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 강 앞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 곁에 서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의 가치는 바로 이 무의미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이루 철학의 가장 눈부신 역설이 완성됩니다. 그의 마을강은 세상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거대한 타구스 강보다 더 자유롭고 더 위대하다는 것. 인간이 부여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 있을 때 비로소 사물은 그 자체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실제의 맨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위대함은 거대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무의미함과 순수한 현존에서 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카이로의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타구스 강은 무엇이고 마을의 강은 무엇인가요? 성공, 명예, 사랑처럼 수많은 의미와 기대로 가득 찬 거대한 강들 말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아무런 생각 없는 순수한 현존의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무심코 지나치는 작고 소박한 실제는 무엇인가요? 카체이루의 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을의 강을 다시 발견하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페르난도 페소아의 또 다른 자아, 알베르트 카이르의 시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철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바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연스러운 존재의 수용이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21번째 시를 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감정이죠. 이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자연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때로는 불행해야만 자연스러울 수 있다. 와, 이거 정말 끊임없이 행복만 쫓는 우리 본능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 같지 않으세요? 아니,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불행해야 자연스럽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카이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요, 이 끝없는 행복에 대한 갈망 자체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게 한다고 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혹독한 겨울을 겪어봐야 따스한 봄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행이라는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의 모든 면을 끌어안고 진짜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관점과 자연의 관점의 차이인데요. 먼저 인간의 관점을 보면 우리 대부분 그렇죠. 슬픔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거고 심지어 실패의 증거처럼 여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카이루가 말하는 자연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시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언제나 해가 쨍쨍한 날만 있는 건 아니고 비가 너무 안 오면 오히려 비를 찾게 된다.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마치 해와 비 같다는 거예요. 땅에 생명이 자라려면 햇살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잖아요. 둘 다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이 온전하고 자연스러워지려면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카에이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라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이 구절,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끼고 걷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여기에 그 힌트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낀다. 이건 말이죠. 감정이 막 밀려올 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억누르지도 일부러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냥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보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기쁘구나 하고요. 감정은 나 자체가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관찰 대상일 뿐이라는 태도예요. 그리고 걷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이건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듯이 생각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감정, 생각, 행동이 따로 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하나로 통합된 상태. 바로 이게 카에이루가 말하는 궁극의 자연스러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에이루 철학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우리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두꺼운 필터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순수하게 인식하는 것, 즉 생각 없이 바라보기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카에이루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해하려는 욕망 그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22번째 시에 나오는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이해해야 한다고 명령했는가?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양 철학의 그 기나닌 역사는 전부 이해하고 알기 위한 여정 아니었나요? 그런데 카에이루는 바로 그 거대한 전제의 정면으로 왜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모든 걸 이해해야만 하지? 혹시 삶에 대한 이 끝없는 욕망이 사실은 우리한테 주입된 거고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철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역선언 같은 겁니다. 카에이루가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생각하며 보기예요. 이건 우리 대부분이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아, 저건 참나무구나. 그늘이 시원하겠네. 가구 만들면 좋겠다. 강인함의 상징이지 하면서 온갖 의미랑 해석 관념의 꼬리표를 주렁주렁 달아버리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냥 보기입니다. 이 모든 이름표가 붙기 전의 상태, 그냥 나무 그 자체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려는 시도예요. 그 나무의 색깔, 거친 껍질의 질감,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이런 날 것 그대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머리로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온몸의 감각으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4번째 시에 나오는 이 구절이야말로 카에이루 철학의 심정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원문으로 O que nos vemos das coisas são as coisas.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물에게서 보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물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이는 건 전부 가짜고 진짜 실체는 저 너머에 숨어 있어 라고 말해온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아니거든? 하고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날리는 말이거든요. 카에이루한테 현실은 무슨 신비로운 베일 뒤에 숨겨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감각이 느끼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전부다 라는 정말이지 급진적인 선언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냥 보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카에이루는 이게 훈련이 필요한 일종의 수행 과정이라고 말해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베르베르, 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일단 세상을 제대로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2단계는 사베르베르상 이스타르 아펜사르, 생각 없이 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분리하는 정말 어려운 단계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렵고 심오한 마지막 3단계, 우마 아프렌디자쟁 드 데짜프렌데르, 직역하면 배우지 않음을 배우기인데요. 이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머릿속에 쌓아온 온갖 해석의 습관, 편견, 의미를 찾으려는 버릇들, 이걸 전부 의식적으로 비워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쌓는 게 아니라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카에이루가 말하는 진짜 배움이라는 거죠.
25번째 시에 이르면요. 카에이루가 자신의 이 복잡해 보이는 철학을 아주 완벽하게 담아내는 상징을 하나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이 부는 비눗방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 작고 금방 사라지고 단순하게 짝이 없는 존재 안에 그의 세계관 전체가 다 녹아있거든요. 말 그대로 순수한 존재가 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거죠. 이 비눗방울이 가진 철학적 속성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첫째, 투명함이에요. 속이 훤히 다 비치니까 아무것도 숨기질 않죠. 딱 카이루가 말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쓸모없음입니다. 비눗방울이 뭐 어디에 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 존재할 뿐이죠. 모든 걸 쓸모 있나 없나로 따지는 우리한테는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세 번째는 찰나성. 한순간 정말 아름답게 떠올랐다가 펑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순수한 인식의 순간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완결성입니다. 시에서도 그러거든요. 아무도 비눗방울이 보이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맞잖아요. 비눗방울을 보면서 그 너머에 무슨 심오한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 자체로 완전한 현상. 바로 이게 카이루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존재 방식인 겁니다. 자, 이제 카에이루는 생각 없이 보라 하는 자신의 철학을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덧씌워 놓은 온갖 거대한 개념들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아름다움, 신성, 신비주의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부르면서 정면으로 맞서 싸웁니다. 26번째 시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카이테루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물 자체에 원래부터 있는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예를 들어 꽃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꽃을 보고 느낀 즐거움이라는 내 감정에 그냥 붙여준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이 정의를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꽃의 진짜 모습 위에 아름다움이라는 인간적인 해석의 필터를 한 겹 씌워버리는 셈이에요. 꽃의 진짜 실제는 그냥 물리적인 속성, 즉 색과 형태와 존재, 그뿐이라는 거죠. 꽃을 진짜로 본다는 건 그 아름다움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바로 그 색과 형태를 보는 겁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되어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고요. 27번째 시에 나오는 이 역설적인 문장,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 오직 자연만이 신성하다. 이 말은 자연이 모든 걸 포함하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실제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신이 차지하는 자리를 자연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그녀는 신성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자연을 그녀라고 부르면서 어떤 의지나 의식을 가진 존재로 인격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연은 인격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대한 시스템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전통적인 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연을 낭만적으로 신격화하는 것까지도 전부 거부하는 아주 냉철한 태도입니다. 28번째 시에 이르면 카에류의 비판은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래요. 철학자들은 그냥 두면 되는 단순한 세계를 굳이 설명하겠다고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 시인들은 여기서 한술 더 뜬다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생각들을 자연에 막 집어넣어서 꽃이 느끼고 돌에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병든 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카에류가 보기에 이건 지성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인 셈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의 반신비주의 주장의 논리적인 핵심입니다. 꽃에게 인간의 감정이나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건 꽃을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이 특별한 건 바로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는데 거기에 억지로 인간의 내면을 집어넣는 순간 꽃의 고유한 존재 방식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요. 이건 꽃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거죠. 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해체하고 난 뒤에 카이루가 느끼는 건 깊은 안도감과 평화입니다. 사물이 그저 사물일 뿐이라는 이 지극히 단순한 사실 속에서 말이죠.
이건 세상을 초라하게 깎아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가장 위대하게 찬양하는 방식이죠. 세상은 돌이 무슨 영혼이나 의미의 무거운 짐 없이 그냥 돌이기 때문에, 강이 그냥 강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차려입은 영혼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신랄하게 신비주의를 비판했던 카이로가 이제는 자신만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가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자신의 철학 안으로 끌어와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29번째 시에서 카에이루는 자신에게 제기될 수 있는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먼저 답을 합니다. 보통 철학자라면 논리적 일관성이 생명이잖아요. 하지만 카에이루는 자신의 일관성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꽃에 비유하죠. 햇빛 속 꽃의 색깔은 구름이 지나갈 때와 같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같은 꽃임을 안다. 그의 일관성은 딱딱하게 굳은 논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그런 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일관성은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같은 뿌리, 즉 영혼의 명료한 단순함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시에 나오는 두 발로 서 있다는 표현은 생각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정말 멋진 비유예요. 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꽃처럼 표현은 순간마다 달라질 수 있어도 그 뿌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이 시집의 제목이 양치는 목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앞선 시에서 양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모두 감각이라고 말했거든요. 목동은 양을 해부하거나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냥 양들을 지켜보고 이끌어주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둘 뿐이죠. 바로 이게 카에루가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관념의 철학자가 아니라 인식의 수호자인 셈이죠. 30번째 시에 나오는 이 구절, 정말 멋진 반전 아닌가요? 그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했던 신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덥석 가져와서 좋다, 나는 신비주의자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단어의 의미를 180도 뒤집어 버리죠. 그의 신비주의는 숨겨진 영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몸의 신비주의, 바로 살아있는 감각의 신비주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최종적인 정의이자 그의 모든 주장이 도달하는 도착점입니다. 진정한 신비주의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려고 하지 않는 아주 급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려는 끝없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사는 것.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해석의 목소리를 멈추고 온전히 몸으로, 감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카에루에게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경지인 겁니다. 결국 카에루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진정한 신비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과 해석, 의미 찾기를 전부 걷어냈을 때 그 순수한 삶의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은 카이로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주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거에 너무 지쳐서 그냥 눈앞에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좀 느끼고 싶다. 이런 갈증이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페르난도 페소아의 또 다른 자아죠. 목동 시인 알베르토 카에이루. 이 사람이 바로 그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려고 하거든요. 그의 대표작 양치는 목동에서 카에이루는 자기 자신을 자연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그려내면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시 31편의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 강렬하죠? 내가 그들이 읽도록 시를 쓰기에 때때로 나를 희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에이루의 시인으로서의 사명이 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뉘앙스 같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신들을 이해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들 수준에 당신들 언어에 나를 맞춰야겠네. 이런 느낌이요. 여기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입니다. 그냥 시를 쓴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를 이 혼란스러운 생각의 세계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스승 혹은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카에이루가 말하는 이 자기 희생이 대체 뭔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는 스스로를 그냥 시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진짜 현실을 번역해주는 꼭 필요한 통역가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어요. 카이르가 시에서 꽃이 웃는다거나 강이 노래한다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걸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의도적인 희생인 거예요. 망상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처럼 생각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꽃과 강의 진짜 존재, 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진짜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언어를 빌려 쓰는 거죠. 당연히 꽃에 감정이 있어서 웃는 것도 아니고 강에 목청이 있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카이르는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생각의 감옥에 갇힌 우리가 아주 잠깐이라도 그들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끔 돕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 그의 사명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자연의 해석자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해석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언어라는 게 사실은 전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대요. 이거 완전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연에는 애초에 언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식되어야 할 현실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언어가 없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카에이루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해석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가 없던 세계, 그 이전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자기 역할을 딱 정하고 나니까 카에루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거죠. 그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바로 인간 사회의 온갖 추상적인 문제들이에요. 카에루의 눈에는 이게 다 그냥 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장면인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도시에서 웬 남자가 찾아와서 카에루한테 막 열변을 토해요. 정의가 어떻고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사회적 투쟁이 어쩌고 인간 세상에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얘기들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다 이 남자가 카이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봐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 순수한 목동도 나와 똑같은 분노와 연민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착각의 실체입니다. 왼쪽은 도시 남자가 말하는 정의, 투쟁 같은 인간 세상의 거창한 개념들이죠. 그런데 오른쪽 카이로가 실제로 듣고 있던 소리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는 그 남자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멀리서 딸랑거리는 소방울 소리, 해가 지면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물은요, 인간의 복잡한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질녘에 들려오는 그 소방울 소리가 주는 단순하고도 깊은 현실,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터져 나온 거였죠. 인간의 복잡한 생각과 자연의 단순한 현실이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루는 정말 급진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서로에게 참견하기 때문에 생긴다 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든 악을 행하기 위해서든 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물론이고 좋은 의도로 하는 간섭마저도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통찰인 거죠. 남을 돕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 이전에 우리가 그냥 꽃처럼 강물처럼 명료하게 존재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카이루는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을 가리킵니다. 바로 의미라는 감옥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끊임없이 덧씌우는 인위적인 질서, 상징, 해석 같은 것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자연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꼴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편 33편에 나오는 이 이미지라 정말 충격적이에요. 잘 가꾸어진 정원 화단의 꽃들을 보면서 카에루는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예쁘게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질서에 의해 감시당하고 마치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원래는 들판에서 자유롭게 펴놨어야 할 꽃들이잖아요. 그런 꽃들이 인간의 미적 기준에 맞춰서 줄 세워지고 억압된 모습에서 그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C35편에 와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자연에다가 자꾸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는 시인들의 경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높은 가지들 사이의 달빛은 높은 가지들 사이의 달빛 그 이상이 아니다. 끝. 더 없다는 거예요. 달빛을 보면서 사랑이니 고독이니 신비니 이런 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죠. 달빛은 그냥 달빛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말 사물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내려는 우리의 강박을 한 방에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구절입니다. 카이루가 볼 때 시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술가 시인. 이 사람들은 시를 마치 목수가 나무를 깎고 벽돌공이 벽을 쌓듯이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맞춰보고 수정하고 아주 공들여서 작업하죠. 하지만 카이루는 그런 시인이 되기를 거부해요. 그는 그냥 피어나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치 꽃이 저절로 피어나고 바람이 그냥 불어오듯이 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두는 거죠. 시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카에이루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배우지 않음의 과정이 우리 내면으로 파고듭니다. 지금까지는 바깥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뭐 대단한 거라는 그 믿음 자체에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이 구절 정말 도발적이지 않아요? C34편인데요. 여기서 그는 생각이라는 걸 무슨 고등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고까지 말해요. 생각하지 않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도 피식 웃음이 터진대요. 물고기가 나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걸 보는 것처럼 기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을 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는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구에 대해 철학적으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진짜 흙, 진짜 풀, 진짜 나무의 생생함은 사라져버리고 머릿속에 생각 덩어리만 남게 된다는 거죠. 카이로한테 이건 진짜 세상을 잃어버리고 불행과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C37편에서는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 뭔가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게 자기도 찾아온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감정은 뭘까 하면서 깊이 파고들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카에이루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그 감정을 그냥 시냇물 위에 생겼다가 펑 하고 터져 사라지는 거품에 비유해요. 그리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그 경향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과 의미의 껍질을 한 겹 또 한 겹 계속 벗겨내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는 카이루 철학의 가장 눈부신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어떤 것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찬양입니다. C38편에 나오는 이 생각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가 모두 형제가 되는 순간은 무슨 거창한 사상이나 종교를 공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딱 한 번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저 태양을 똑같이 바라보는 그 순수한 행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함께 보는 감각의 순간이 우리가 돈이나 신, 심지어 예술 같은 걸 숭배하기 이전에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한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C39편에서 카에루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을 괴롭혀온 바로 그 궁극의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신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려고 했던 생각의 감옥 그 자체였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카이에이루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유일한 신비는 이 세상에 풀어야 할 신비 따위는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내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봐 하고 꼬드기는 거대한 수수께끼다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존재를 갖는다. 사물은 사물의 유일한 숨은 의미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어요.
사물이 뭘 의미하는지 찾는 걸 멈추고 그냥 사물이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돌에 숨겨진 의미는 그냥 돌이라는 존재 그 자체예요. 강에 숨겨진 의미는 강이라는 존재 그 자체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유일한 의미니까요. 그리고 시 40편의 이 마지막 구절로 카이루가 말한 배우지 않음의 과정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나비는 단지 나비일 뿐이고 꽃은 단지 꽃일 뿐이다. 모든 것이 인간이 덧씌운 그 무거운 상징의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의 장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완벽하고도 단순한 풍경이죠. 나비는 더 이상 영혼의 부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비입니다. 꽃도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덧없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꽃일 뿐이죠. 바로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알베르토 카이루의 위대한 작품 양떼를 지키는 사람,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다는 것의 철학,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지금부터 올라가 보시죠. 자연은 전체가 없는 부분들이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그냥 들으면 그럴듯한 문장이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서양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카이루의 모든 철학적 여정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카이루가 우리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라는 베일을 어떻게 한 겹 한 겹 걷어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아주 명확하죠.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냥 봐라. 이제 그는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기본 틀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물 뒤에 뭔가 심오하고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고 계속 파고드는 버릇. 둘째, 뭐든지 이름을 붙이고 분류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습관. 셋째, 과거의 기억이라는 렌즈로 현재를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자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름 아래 묶어버려려는 시도. 카이루는 바로 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베일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이루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바로 존재 자체를 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이 현상 너머에는 뭔가 더 깊은 진실이 있을 거야. 카이루는 바로 이 오래된 습관에 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물에 숨겨진 의미라는 게 대체 어디 있는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대답은 정말이지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물들의 유일하게 숨겨진 의미는 그것들이 아무런 숨겨진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떠세요? 진짜 신비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신비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기 길가에 돌멩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돌멩이는 뭘 상징할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묻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저기 돌멩이가 있네?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사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찾기를 그만두고 나면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또 다른 고질적인 습관으로 향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줄을 세우고 서랍에 넣듯이 정리하려는 강박. 카이루는 이걸 질서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가엾은 인간들 하면서요. 살아있는 진짜 나무에다가 이건 소나무야, 저건 참나무야 하고 이름표를 딱 붙이는 행위가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라는 틀을 현실에 억지로 덮어씌우는 폭력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카이루의 세상입니다. 땅은 그냥 녹색이고 만질 수 있고 풍요로운 그 자체죠. 나무들도 그냥 저마다의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한 줄로 늘어선 나무들이라는 개념이 되고 땅은 위도와 경도로 나뉜 지도가 되어버려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격자 속에 갇히는 거죠.
카이루는 바로 이 격자를 걷어내고 맨눈으로 보자고 외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와 이름이라는 외부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니까 이제 카이루는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듭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개인적인 필터, 바로 기억, 그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해요. 카이루에게 기억은 뭐랄까, 유령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제의 햇살은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환영에 붙잡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 눈앞에 살아 숨쉬는 오늘의 현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현재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둘의 차이를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순수하게 보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 하늘을 휙 가로지르고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새의 비행과 같다고요. 즉각적이고 살아있죠. 반면에 기억하는 행위는 이미 떠나고 없는 동물이 남긴 발자국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쓸모없는 흔적, 죽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의미, 이름, 기억, 이 세 겹의 베일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럼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침내 그가 마주한 궁극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카이루는 이것을 위대한 비밀이라 부릅니다. 그 위대한 비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자연은 없다는 거예요. 네? 자연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과 들과 강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 일종의 정신의 병이라는 거죠. 카이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연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죠? 개별적인 나무 한 그루, 흐르는 강물, 말없는 돌멩이,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각각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자연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냥 부분들의 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세상이 이렇게 다 조각나 있다면, 모든 것이 그저 개별적인 존재일 뿐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시인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요? 시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카이루는 시인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장인 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목수가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가구를 만들듯이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어서 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자기 자신 같은 자연 시인입니다. 이들은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할 뿐인데 마치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시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는 시를 쓰려고 끙끙 앓는 예술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아, 저들은 피어나는 법을 모르는구나. 벽돌 쌓듯이 한 줄 한 줄 시를 쌓아 올려야 하다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렇게요. 그 노동이 그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카이루에게 시인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연의 발견자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맑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결국 우주가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렇게 시인을 제정의하고 나니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도 달라집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시를 썼고 이걸 모두에게 보여줘야만 해.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가 없거든. 꽃이 제 색깔을 감출 수 없고 강물이 흐르는 걸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하고요. 시가 자신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마치 나무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카에루는 과연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모든 생각을 걷어낸 그 고요한 곳, 그가 말하는 잠자는 신의 침묵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그는 자신의 작품, 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우주와 하나로 봐요. 우주처럼 나는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는 어떤 거창한 깨달음을 선포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존재의 상태를 조용히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바로 이 느낌,
생명이 내 안에서 강물이 강바닥을 따라 흐르듯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에 걸쳐 모든 것을 비워내고 얻어낸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더 이상 나와 세생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온전히 존재의 흐름 그 자체에 몸을 맡기는 상태, 바로 그거죠. 마지막 장면은 완전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등불은 펴져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지도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잠든 것도 아니에요. 모든 행위가 멈춘 그 자리에서 오직 생명이 강물처럼 내 안을 흘러가는 그 감각, 그 순수한 의식만이 고요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루의 철학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종 목표는 어떤 짜릿한 황홀경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아주 조용하고 감각적인 만족감, 심오하면서도 지극히 단순한 평화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이미지와 함께 남겨집니다. 모든 생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그저 보는 법을 깨우친 한 사람이 도달한 궁극의 경지, 바로 잠든 신처럼 거대한 침묵입니다.